중매쟁이 아줌마. 아무리 내가 급해도 그렇지 어디서 이런 돼지를 데려와요. 이건 예의가 아니지.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저희 모녀에게 꽂혔습니다. 제 옆에 앉아 계시던 엄마의 마른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게 느껴졌지요. 제 외모 때문에 엄마가 고개를 숙여야 했던 그 굴욕의 날,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의 모욕이 엄마의 마지막 숨통을 조이게 될 줄 말입니다. 나영아, 남들처럼 평범하게 잘 살아야 된다. 차가운 병원 침대 위에서 제 손을 꼭 잡고 남긴 엄마의 마지막 유언. 저 때문에 엄마가 죽었습니다. 평생을 나밖에 모르던 엄마를 사지로 몰아넣은 건 세상의 비난이 아니라 바로 제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변화하기로 다짐했던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인생은 그날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는 홀로 억척스럽게 사시면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고생만 하신 엄마에게 저는 늘 아픈 손가락이었지요. 우리 나영이가 마음은 참 고운데 조금만 가꾸면 얼마나 예쁠까. 엄마는 늘 제 거구의 몸을 안쓰러워하며 맛있는 것을 챙겨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저를 안심시켰고 저는 세상의 시선을 피해 먹는 것에만 집착했습니다. 어느덧 제 몸무게는 세 자릿수를 넘겼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맞선 자리를 가져왔습니다. 나영아, 이번에 나오는 남자는 사람 됨됨이가 그렇게 좋대? 엄마 소원이다. 한 번만 나가보자. 거절하고 싶었지만 엄마의 간절한 눈빛에 못 이겨 제일 큰 옷을 골라 입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중매쟁이 아주머니는 저희 모녀보다 먼저 나와 식당 한쪽 테이블에 앉아 계셨고 엄마는 딸이 부끄러워할까봐 좌석에 조용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나타난 남자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차 한 잔 나오기도 전에 그 남자의 입에서는 비수 같은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야, 이거 사기 아니야? 밥을 얼마나 처먹었으면 몸이 이 지경이 돼? 이런 돼지랑 마주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네. 남자의 목소리가 식당 안을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이보세요.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우리 딸이 어디가 어때서.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감싸 안으셨지만 그 남자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엄마에게까지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아줌마 딸 간수나 잘해요. 이런 몸뚱이로 누굴 만나겠다고. 부모가 오죽 못났으면 애를 저꼴로 만들었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비틀거리시더니 그대로 차가운 식당 바닥에 쓰러지고 마셨습니다. 엄마 정신 좀 차려봐. 제가 할 수 있는 건 비명을 지르는 것뿐이었습니다. 구급차를 부르고 엄마를 업어보려 했지만 제 무거운 몸은 엄마를 일으켜 세우기에도 벅찼습니다. 남자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테이블 위에 명함 한 장을 내팽개치듯 던져두었습니다. 그 오만한 행동이 눈에 밟혔지만 저는 쓰러진 엄마 곁을 지키느라 그 명함을 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중매쟁이 아주머니가 허둥지둥 명함을 집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엄마의 손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응급실 불빛 아래서 엄마는 간신히 눈을 뜨고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나영아, 울지 마. 너는 꽃이야. 꼭 살 빼고 남들처럼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엄마가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를 모욕하던 남자의 비웃음과 엄마의 마지막 유언이 뒤섞여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엄마를 죽인 건 그 남자의 독설이 아니라 그 독설을 듣게 만든 제 자신이라는 생각에 저는 가슴을 치며 절규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온 빈집.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 안에는 엄마를 죽인 살인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으로 거울을 깼습니다. 그리고 피가 흐르는 손으로 엄마의 사진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죽었어. 예전의 나영이는 오늘 죽었어. 나를 이렇게 만든 놈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반드시 복수할 거야. 도끼가 올랐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부터 제 방에 있던 모든 음식물을 쓰레기통에 쳐넣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단 하나, 엄마의 소원대로 남들처럼 사는 것, 그리고 저를 짓밟았던 그 남자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집안은 진동하는 음식 냄새 대신 지독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엄마의 영정 사진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대답 없는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만 계셨습니다. 그 미소가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식당에서 저를 돼지라고 부르며 비웃던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 외모를 비하하던 그 눈빛보다 더 참을 수 없었던 건 우리 엄마의 평생 노고를 자식 교육 못한 못난 부모로 치부해버린 그자의 가벼운 입술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욕실로 달려가 체중계 위에 올라섰습니다. 숫자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올라가더니 115kg라는 숫자에 멈춰섰습니다. 그 숫자는 단순히 제 몸무게가 아니라 제가 엄마의 수명을 갉아먹으며 쌓아온 탐욕의 무게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거울 속의 괴물을 노려보았습니다. 너 때문에 엄마가 죽었어. 내가 먹어치운 그 음식들이 엄마의 피눈물이었단 말이야. 저는 거울 속의 저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엄마가 나중에 먹으라고 얼려두었던 고기들, 제가 좋아하던 만두며 초콜릿들, 예전 같으면 위로가 되었을 그 음식들이 이제는 흉물스러운 쓰레기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전부 거대한 쓰레기 봉투에 쓸어 담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이가 갈릴 정도의 증오가 허기를 압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난생 처음으로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어둠 속으로 숨어든 것이지요. 하지만 이번엔 숨으러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걷는 게 아니라 온몸의 살덩이와 싸우며 한 발짝씩 내디뎠습니다.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아 폐가 찢어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쿵쾅거리고 비대해진 허벅지는 서로 쓸려 쓰라린 고통을 내뱉었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눈을 가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고 싶을 때마다 엄마의 떨리는 어깨를, 그리고 바닥에 쓰러지시던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 기억이 들릴 때마다 저는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내가 죽든 이 살이 죽든 끝장을 보자. 그런 도끼가 전신을 감쌌습니다. 쓰러질 것 같으면 엄마의 마지막 유언을 되새겼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당당하게 살라던 그 간절한 부탁 말입니다. 그날 새벽 저는 엉금엉금 기어서 현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온몸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었고 다리는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한 구석에서 아주 작은 불꽃 하나가 피어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평생 느껴본 적 없는 통제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사진 앞에 다시 섰습니다. 피가 맺힌 제 발을 보여주며 나직하게 약속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한 번도 안 쉬고 1시간을 걸었어. 이제 시작이야. 나를 비웃던 그놈 앞에, 그리고 엄마 앞에.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딸로 다시 태어날게. 조금만 기다려줘. 비어버린 냉장고와 욱신거리는 온몸의 통증. 그것이 제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 치러야 할 첫 번째 대가였습니다. 엄마를 죽인 살인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엄마의 자부심으로 다시 필 것인가. 제 처절한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엄마가 없는 첫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라면 고소한 들기름 냄새와 함께 저를 깨웠을 엄마의 잔소리 대신 차가운 정적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저는 퉁퉁 부은 눈을 뜨자마자
머리맡에 둔 운동화부터 확인했습니다. 어제 새벽 피가 맺히도록 걸었던 그 운동화는 이제 제 유일한 동료이자 무기였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엄마의 낡은 가계부가 보였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보니 시장 바닥을 누비며 돈을 모아 제 대학 등록금을 치르고 제가 좋아하던 치킨이며 피자를 시켜주기 위해 엄마가 얼마나 당신의 입을 아끼셨는지 고스란히 적혀 있더군요. 나영이 좋아하는 갈비 3, 나영이 생일 케이크 사줌. 그 글귀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박혔습니다. 제가 맛있게 먹어 치웠던 그 음식들은 사실 음식이 아니라 엄마의 수명이었습니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던 그 거짓말 같은 사랑을 저는 제 탐욕으로 이용만 했던 셈이지요. 저는 가계부를 가슴에 꼭 품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울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슬퍼할 자격조차 없다는 독한 마음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곧장 욕실로 들어가 거울을 보았습니다. 어제보다 아주 조금, 정말 미세하게 부기가 빠진 것 같은 착각이 들었지만 여전히 거울 속에는 거대한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똑똑히 봐, 나영아. 내가 죽인 엄마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저는 제 자신에게 가장 모진 말을 내뱉으며 욕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물 한 잔만을 마신 채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밤이 아니라 대낮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따가운 시간, 그 고통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제 죄를 씻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대문을 나서자마자 옆집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장례식 때 보았던 그 안쓰러운 혹은 묘하게 비릿한 동정이 섞인 눈빛이 저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나영아, 몸도 안 좋을 텐데 어디 가니? 아주머니의 물음에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쳤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시선에 숨이 막혀 집으로 도망쳤겠지만 지금은 그 수치심이 제 다리를 움직이는 엔진이 되었습니다. 공원 트랙에 도착하자 조깅을 하는 사람들의 가벼운 발걸음이 보였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육중한 몸을 흔들며 걷는 제 모습은 마치 빙하 위를 걷는 코끼리처럼 이질적이었지요. 누군가 지나가며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만 치서 수군대는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저 몸으로 운동을 한다고? 차라리 안 먹는 게 빠르겠네. 그 비난들이 제 귀를 때릴 때마다 저는 식당 바닥에 쓰러지시던 엄마의 하얀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다시는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그 얼굴이 제 다리를 끝까지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입술이 하얗게 질리도록 깨물고 트랙을 돌았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무릎 관절은 삐걱거리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시야를 가렸지만 저는 닦지도 않았습니다. 그 땀방울 하나하나가 제가 지은 죄의 대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정신없이 걷고 있을 때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며 바닥에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거대한 몸뚱이가 흙바닥에 처박히자 주변 사람들이 멈춰서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도와주려는 손길보다 당황하고 피하려는 눈치들이 먼저 느껴졌지요. 저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바닥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났지만 저는 아픔보다 더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오기였습니다. 저는 절뚝거리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추하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저는 영원히 엄마를 죽인 돼지로 남게 될 테니까요.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 그 차가운 흙바닥을 짚고 일어선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건 오직 앞을 향해 걷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릎에서 흐르는 피가 흙먼지와 섞여 진득하게 달라붙었지만 저는 닦아낼 생각도 못한 채 집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그대로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요. 예전 같으면 아이고 우리 딸 어디서 이랬어 하며 약을 발라주었을 엄마의 손길이 간절했지만 이제 이 집엔 제 신음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욱신거리는 무릎을 감싸 쥐고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배고픔은 이제 통증을 넘어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딱 한 입만, 딱 한 개만 먹으면 살 것 같은데 머릿속에서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왔지요. 하지만 그 순간 싱크대 위에 놓인 엄마의 낡은 지갑이 보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남은 돈 몇 푼이 든 그 지갑을 열자 엄마가 시장 상인회에서 받은 작은 거울 하나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거울 속에 비친 제 눈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나영아, 너 지금 이거 먹으면 엄마 죽인 그놈이랑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저는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진한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수돗물을 틀어 차가운 물을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위장이 찢어질 듯 쓰라렸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저를 깨어있게 만들었지요. 저는 엄마의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들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엔 마트가 아니라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무릎에 바를 약이랑 붕대 좀 주세요. 약사 선생님이 제 거구에 몸과 상처난 무릎을 번갈아 보더니 안쓰러운 듯 물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크게 넘어지셨어요? 몸이 무거우면 관절 조심해야 하는데. 예전 같으면 그 무겁다는 말 한마디에 발끈해서 도망쳤겠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가벼워지려고요. 제 입으로 뱉은 그 첫 번째 다짐은 생각보다 묵직하게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무릎을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서툰 손길에 붕대가 자꾸 풀렸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이고 다시 감았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제 몸을 스스로 돌봐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받아들인 것이지요. 그날 밤 저는 엄마가 쓰시던 방에 누웠습니다. 엄마의 베개에 얼굴을 묻으니 아직도 엄마의 채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향기를 맡으며 저는 손가방 안쪽에 접어두었던 그 명함을 꺼냈습니다. 중매쟁이 아주머니가 그날 제 손에 쥐어주었던 박민수의 이름이 새겨진 그 종이 한 장. 저는 그 이름 석자를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짚어보았습니다. 박민수? 저는 그 명함을 저장하지도 않은 채 제 인생의 목표로 가슴에 새겼습니다. 당신이 비웃었던 그 돼지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 내가 당신 앞에 서는 날 똑똑히 보여줄게. 복수는 미움에서 시작되지만 변화는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그놈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는 증오심 하나로 버텼던 밤이었지요. 하지만 그 증오가 제게는 가장 강력한 다이어트 보조제였습니다. 저는 천장에 엄마의 얼굴을 그려보았습니다. 나영아, 잘했다. 우리 딸 장하다. 엄마의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아 눈물을 훔치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30분 더 일찍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보다 한 바퀴 더 트랙을 돌 것입니다. 제 살덩이가 비명을 지를수록 저는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엄마를 향한 죄책감이 제 몸을 깎아내는 칼날이 되어 저는 그렇게 서서히 인간의 형상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둠뿐이던 제 방 창가로 새벽달이 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길고 추웠던 겨울이 조금씩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저는 어제 감아둔 무릎의 붕대부터 확인했습니다. 진물이 조금 배어 나왔지만 통증은 오히려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이 통증이야말로 제가 나태함과 싸워 이겼다는 훈장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신발끈을 조여맸습니다. 이제는 새벽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운동장에 도착하니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트랙을 홀로 걸으며 저는 오로지 제 발소리에만 집중했습니다. 흙을 밟는 그 정직한 소리가 제 인생의 어긋난 톱니바퀴를 맞추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한 바퀴를 돌면 숨이 넘어가던 제가 이제는 멈추지 않고 세 바퀴를 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며 눈을 찔렀습니다. 입안에서는 단내가 났지요. 하지만 그 괴로운 순간마다 제 머릿속에는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 스쳐갔습니다. 차가운 식당 바닥에 쓰러지시던 그 순간
응급실 불빛 아래 가늘게 뜨시던 눈, 그리고 꽃이야라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 그 기억들이 교차할 때마다 제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영아, 너는 꽃이야. 꼭 당당하게 살아라. 엄마의 마지막 유언이 귓가를 때릴 때마다 제 다리에는 다시금 초인적인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치는 돼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냥감을 쫓는 맹수처럼 저는 제 자신 안에 숨겨진 도끼를 끌어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제 몸에서 죄악들이 한 방울씩 땀으로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예전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전신 거울이 있는 옷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게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은 여전히 거대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굽어있던 어깨가 펴졌고 땅만 보던 시선이 정면을 향해 있었습니다. 비록 몸집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눈빛만큼은 더 이상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샤워를 마친 뒤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안방 장롱 깊숙이 처박아 두었던 먼지 쌓인 전신 거울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날 제 손으로 깼던 그 거울 대신 새로 산 맑은 거울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몸의 굴곡을 하나하나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이게 나구나. 내가 이렇게 나를 방치했었구나. 저는 제 살덩이들을 만져보며 조용히 은조렸습니다. 예전에는 혐오스러워 만지지도 못했던 제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엾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주인 잘못 만나 평생 무거운 짐만 지고 살았을 제 몸에게 미안해졌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나영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여기까지 버텨줘서. 이제 내가 너를 예전으로 돌려놓을게. 아니, 예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게. 그것은 저 자신과 맺은 두 번째 계약이었습니다. 저는 화장대 서랍에서 엄마가 생전에 쓰시던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영이의 부활, 엄마와의 약속. 그리고 보름이 지난 어느 아침,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체중계 위에 올랐습니다. 숫자가 멈춘 곳은 108kg, 7kg가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체중계 위에서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패배의 눈물이 아니라 제가 세상의 존재를 증명한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저는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박민수의 명함을 꺼내 거울 한 구석에 붙여두었습니다. 박민수 씨, 기다려요. 당신이 내뱉은 그 독설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서 보여줄 테니까.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동네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덥수룩하게 자라 제 얼굴을 가리고 있던 머리카락을 짧고 단정하게 잘라냈습니다. 가려져 있던 제 눈매가 드러나자 거울 속에는 낯설지만 단단한 눈빛을 가진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거울을 닦는 손길은 이제 제 인생 전체를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짧게 잘라낸 머리카락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스칠 때마다 저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이제는 덥수룩한 머리칼로 얼굴을 가릴 수도 펑퍼짐한 옷 속에 숨어 세상을 외면할 수도 없었지요. 저는 거울 옆에 붙여둔 명함을 다시 한번 노려보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 제가 향한 곳은 동네 운동장이 아니라 시내 한복판에 있는 인력사무소였습니다. 나영아, 남들처럼 평범하게 일하고 내 돈 벌어서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엄마가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살을 빼는 것도 중요했지만 무너진 제 삶의 터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 엄마의 진짜 소원을 들어드리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수십 개의 시선이 제 온몸을 훑고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시선에 질식해 도망쳤겠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소장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저 힘은 장사입니다.
소장님은 제 거구의 몸과 짧은 머리를 번갈아 보더니 곤란한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허허 아가씨, 우리 일은 몸이 좀 가벼워야 속도가 나는데 거동하는 것만 봐도 숨이 차 보이는데 어쩌나? 그 말은 비수가 되어 꽂혔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저 매일 새벽마다 운동장 10바퀴씩 돕니다. 남들보다 2배로 움직이겠습니다. 제발 기회만 주세요. 제 절박함이 통했던 걸까요? 소장님은 시 외곽에 있는 대형 물류창고에 분류 작업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가서 한나절만 해보고 못하겠으면 바로 말해. 무리하다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물류창고는 거대한 전장 같았습니다. 쉴 새 없이 밀려드는 택배 상자들, 그리고 그 사이를 기계처럼 움직이는 사람들. 저는 제 배정된 자리에서 상자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온몸은 땀으로 젖어들었고 무릎은 다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거기 뚱뚱한 아가씨. 손 좀 빨리빨리 놀려. 뒤에 다 밀리잖아. 관리자의 고함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뚱뚱하다. 하지만 오늘 내가 이 상자들을 다 옮기면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워질 거다. 상자 하나를 옮길 때마다 제 몸의 살들이 타오르는 감각에 집중했습니다. 점심시간 다른 사람들이 식당으로 향할 때 저는 구석에 앉아 집에서 싸온 토마토 2알과 물 1병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허기가 몰려와 눈앞이 아득해졌지만 창고 벽에 붙은 거울 속 제 눈은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렇게 퇴근 시간이 되었을 때 제 손바닥은 엉망이 되어 있었고 다리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후들거렸습니다. 소장님이 건네준 하루치 일당. 땀 냄새와 먼지가 밴 그 몇만 원의 돈을 손에 쥐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엄마가 시장 바닥에서 만졌을 그 거친 돈의 감촉이 이제야 제 손끝으로 전해진 것이지요. 엄마, 나 오늘 도망 안 갔어. 나 오늘 내 힘으로 돈 벌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대신 걷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제 가슴 속에 차오르는 이 뿌듯함은 그 어떤 무게보다 묵직하게 저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의 무게가 이제는 절망이 아닌 희망의 무게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제 그림자는 여전히 거대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림자의 경계가 조금 더 또렷해진 것 같았고 무엇보다 그 그림자를 끌고 가는 제 발걸음에 주저함이 없었지요. 하루 종일 무거운 상자를 나르며 혹사당한 근육들은 비명을 질러댔지만 그 고통은 제가 살아있다는 가장 정직한 보고서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현관 바닥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땀에 젖어 살에 달라붙은 옷을 벗겨내는 것조차 힘에 부쳤지요. 그때 거실 식탁 위에 놓인 엄마의 낡은 가계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오늘 번 일당을 조심스럽게 그 위에 올렸습니다. 땀 냄새가 밴 구겨진 지폐들, 그 돈을 한 장 한 장 펴면서 저는 엄마의 생애를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삶이 이렇게 무거운 거였어? 엄마는 매일 이 무게를 어떻게 짊어지고 살았어? 텅 빈 집안에 제 목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가 겪는 이 육체적인 고통이 엄마와 나를 이어주는 유일한 대화 통로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생한 나에게 주는 보상이라며 배달 음식을 시켰겠지만 이제 제 보상은 건강한 허기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깨끗하게 씻은 오이 한 토막을 씹으며 거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도심의 불빛들 사이에 어쩌면 그 남자 박민수도 있겠지요. 그는 지금쯤 고급 식당에서 비싼 음식을 먹으며 누군가를 또 비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는 결코 알지 못할 겁니다. 땀 흘려번 돈의 소중함을,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이 뜨거운 전율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온몸은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 만큼 지독한 근육통이 찾아왔지요. 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만 쉴까? 하는 나태함이 고개를 들 때마다 저는 거울 옆에 붙여둔 박민수의 명함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오늘 멈추면 평생 멈추게 돼. 저는 다시 작업복을 챙겨 입고 운동화 끈을 꽉 조였습니다. 물류창고로 향하는 길, 공원의 나무들은 어느새 노랗고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변하듯 제 몸도 제 마음도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상자를 옮기는 속도는 어제보다 조금 더 빨라졌고 관리자의 고함에도 저는 빙긋 웃어 보일 여유가 생겼습니다. 퇴근길 저는 마트에 들러 작은 화분 하나를 샀습니다. 엄마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제라늄이었습니다. 삭막했던 거실 창가에 꽃을 놓으며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영아, 너도 이 꽃처럼 곧 피어날 거야. 지금은 흙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중일 뿐이야. 그날 밤 체중계 위에 올라선 제 눈앞에 믿기지 않는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99kg. 드디어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세 자릿수의 벽을 깨고 두 자릿수로 진입한 그 순간 저는 붕대 감긴 무릎을 부여잡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것은 패배의 눈물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쟁취한 승리의 함성이었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그 짧은 유언이 이제는 제 삶을 움직이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저를 밀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그때의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두 자릿수 체중을 확인했을 때의 그 짜릿함은 딱 일주일 뿐이었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정말 마음먹은 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앞자리가 바뀌면 기적처럼 살이 쭉쭉 빠질 줄 알았는데 제 몸은 마치 단단한 바위처럼 멈춰 서버렸습니다. 보름이 넘도록 단 100g도 움직이지 않는 체중계 숫자를 보며 저는 매일 아침 절망과 싸워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무리한 노동과 식단 조절이 독이 되었는지 물류창고에서 상자를 나르던 중에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창고 구석 바닥이었고 사람들은 저를 보며 혀를 차고 있었습니다. 에구, 무식하게 굶으면서 일하더니 결국 사달이 났네. 저 몸뚱이를 누가 업어 나르겠어? 관리자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흘린 땀과 눈물은 아무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저는 여전히 자기 관리 못해서 쓰러진 뚱뚱한 여자일 뿐이었지요. 결국 저는 창고 일자리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불안해서 아가씨 못 써. 그냥 집에서 몸이나 추슬러요. 라는 해고 통보와 함께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 모퉁이에서 풍겨오는 기름진 전 냄새와 달콤한 호떡 냄새가 저를 유혹했습니다. 이렇게 고생해도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는데 그냥 예전처럼 먹고 죽어버릴까? 살 빼서 뭐해. 어차피 다들 나를 벌레 보듯 하는데. 독하게 마음먹었던 의지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시장 족발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고기를 보는 순간 입안에 침이 고이고 이성이 마비되는 것 같았지요. 아줌마, 여기 족발 하나. 제 입에서 그 말이 나가려는 찰나 제 시야에 들어온 건 시장 한복판에서 생선을 팔고 계신 이름 모를 할머니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굽은 허리, 갈라진 손등, 소금기에 절은 앞치마. 그 모습이 우리 엄마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어묵 하나 사드시지 않고 그 돈을 모아 저에게 맛있는 걸 사다 주셨지요. 제가 먹고 싶어 하던 고기 한 점을 위해 엄마는 생선 대가리로 끼니를 때우셨습니다. 저는 제 손에 쥐어진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일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돈으로 다시 살을 찌우는 음식을 산다면 저는 정말로 엄마를 2번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족발집을 뒤로하고 미친 듯이 집으로 뛰었습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 구역질이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 게 아니라 자꾸만 옛날의 나태한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가증스러워서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담백한 나물을 데치고 두부를 굽고 정갈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화려하지도 기름지지도 않은 소박한 식탁. 저는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꼭꼭 씹었습니다. 그런데 그 밥이 왜 그렇게 짰을까요? 제 눈물이 쉴 새 없이 떨어져 밥그릇을 적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간을 맞춘 그 밥상을 마주하며 저는 정책이라는 시련보다 더 무서운 제 안의 유혹을 다시 한번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눈물 젖은 밥을 삼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줄어들지 않는 숫자와 사람들의 혀차는 소리에 이토록 흔들렸던 걸까요? 결국 그들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들이 대단하다 해줘야 기뻐하고 아직 멀었네 하면 절망하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지요. 해고를 당한 뒤 사흘간 저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못했습니다. 커튼을 치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는 날들이었지요.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아침이 왔을 때 저는 엄마의 영정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엄마의 사진 앞에서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남의 눈치 안 볼래. 내 인생인데 내가 내 속도대로 걷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있던 커다란 체중계를 신발장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매일 아침 숫자에 일희일비하며 나를 학대하는 짓은 이제 그만두기로 한 것이지요. 대신 저는 제 몸이 보내는 소소한 신호들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깊게 쉬어지는 숨, 아침에 일어날 때 한결 가벼워진 관절의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 맑아진 제 눈동자. 숫자가 말해주지 않는 진짜 변화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물류창고 일자리는 잃었지만 세상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동네 작은 공원에서 잡초를 뽑거나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일부터 시작했지요. 누가 시킨 일도 돈을 주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몸을 정직하게 움직이고 싶었을 뿐입니다.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며 속닥거렸습니다. 저 집 딸 엄마 죽고 나서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니야? 저 몸뚱이로 하루 종일 밖에서 뭘 저렇게 주워? 예전 같으면 얼굴이 벌개져서 도망쳤을 그 말들이 신기하게도 이제는 멀리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처럼 덤덤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오늘 내가 계획한 한 걸음을 걷고 있을 뿐이야. 저는 그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대신 오히려 허리를 꼿꼿이 펴고 눈을 맞췄습니다. 비난도 동정도 섞이지 않은 무색무취의 시선으로 그들을 대하자 당황한 것은 오히려 그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평가라는 것이 얼마나 실체가 없고 가벼운 것인지 저는 잡초를 뽑는 그 거친 흙바닥 위에서 깨달았습니다. 정책이라는 늪은 여전히 제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보름이 한 달이 되고 몸무게의 변화는 지독하리만큼 없었지요. 하지만 저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땅 밑에서 씨앗이 싹을 틔우기 전까지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제 몸도 지금 안에서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 중이라 믿었으니까요. 저는 엄마가 남겨주신 나물 반찬 레시피를 하나하나 따라하며 저만의 치유 식단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조미료 대신 제 정성을 넣고 설탕 대신 햇살에 말린 채소의 단맛을 찾아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한 그 식탁은 이제 제게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제 자신을 온전히 대접하는 성스러운 의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공원에서 한참을 걷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꼬마 아이가 제 곁으로 다가와 꽃 한 송이를 내밀었습니다.
언니 힘내요. 매일 열심히 하는 거 봤어요. 아이의 맑은 눈망울 속에는 뚱뚱한 여자가 아니라 매일 노력하는 사람인 제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가식적인 웃음이 아닌 제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온 날,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정책이라는 지독한 터널을 묵묵히 걷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여전해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이전에 없던 단단한 근육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남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와도 저분들은 오늘 할 일이 저것뿐인가 보구나 하고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지요. 저는 다시 운동복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을 피해 새벽에만 숨어 다니던 비겁한 내가 아니었습니다. 환한 대낮, 저는 동네 뒷산 산책로를 올랐습니다. 헐떡이는 제 숨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고 이마에서는 비 오듯 땀이 쏟아졌습니다. 마주오는 등산객들이 제 거구의 몸을 보고 흠칫 놀라 길을 비켜주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며 몸을 한껏 웅크렸겠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눈을 맞추며 목례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제 입에서 먼저 나간 인사는 생각보다 힘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던 사람들도 제 꾸준한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을 오르다 보니 늘 같은 자리에서 쉬시는 어르신들과 얼굴을 익히게 된 것이지요. 어이구, 오늘도 나왔네? 젊은 사람이 참 끈기가 있어. 약수터 근처 벤치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 한 분이 제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평생 게으른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혀 살았던 제가 누군가에게 끈기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배낭에서 오이 하나를 꺼내 반으로 툭 꺾어 제게 내미셨습니다. 땀 흘리고 먹는 건 뭐든 약이야. 천천히 해, 산은 어디 안 가니까. 그 투박한 오이 반 토막을 받아들고 씹는데 그 아삭한 소리가 제 인생의 응원가처럼 들렸습니다. 모르는 이가 건넨 이 작은 친절이 억만금의 보약보다 더 힘이 되더군요. 세상이 저를 밀어내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먼저 손을 내밀고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니 세상도 조금씩 제게 곁을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예전에는 무서워서 근처에도 못 가던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나갔습니다. 게시판에 붙은 시민자원봉사자 모집 공고가 눈에 들어왔지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곧이어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나영아, 남들처럼 사는 건 대단한 게 아니야.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진짜 사는 거지.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센터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접수처 직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리를 꼿꼿이 펴고 제 이름을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있을까요? 몸 쓰는 일이라면 뭐든 자신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잃고 나 자신을 잃었던 그 어두운 방에서 나와 저는 이제 진짜 사회의 문턱을 제 발로 넘고 있었습니다. 봉사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오는 제 등 뒤로 따뜻한 오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이제는 그 햇살이 저를 비웃는 조명이 아니라 제가 가는 길을 축복해주는 통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박민수라는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 시작했던 이 여정이 이제는 온전히 저를 찾아가는 축제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봉사활동 첫날, 제가 배정받은 곳은 독거 어르신들께 배달될 도시락을 포장하고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처음 센터에 들어섰을 때 함께 봉사하는 분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저 몸으로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겠어? 오히려 짐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속삭임이 제 귓가를 스쳤지요. 예전의 나영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뛰쳐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빙긋 웃으며 가장 무거운 국솥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제가 힘 하나는 줬습니다. 뜨거운 건 위험하니까 이건 제가 옮길게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남들이 한 번 옮길 때 저는 2번 움직였고 땀이 눈을 가려도 닦을 새 없이 손을 놀렸습니다. 점심시간 다들 도시락을 까먹으며 수다를 떨 때도 저는 어르신들께 배달할 가방들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제가 흘리는 땀방울이 진심으로 보였는지 조금 전 수군대던 아주머니 한 분이 슬그머니 다가와 제 손에 시원한 식혜 한 잔을 쥐어주셨습니다. 아이고, 이름이 나영이라고 했나? 보기보다 손이 참 야무지네. 아까는 오해해서 미안해. 그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가슴속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묵묵히 제 몫을 해내니 타인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존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비로소 저는 박민수 같은 사람이 던진 독설에 상처받았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제 자신을 돼지라고 믿고 있었기에 그 말에 무너졌던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쓸모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더 이상 어떤 비난도 제 살갗을 뚫지 못했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거울 같은 쇼윈도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덩치는 컸지만 입가에는 단단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눈빛은 맑게 깨어 있었지요. 그때 제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주선자 아주머니였습니다. 나영아, 엄마 소식 들었어. 내가 사람을 잘못 소개시켜줘서 정말 미안하다. 예전 같았다면 그 문자를 받는 순간 가슴이 요동쳤겠지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글자들이 제 눈에 들어왔다 사라졌습니다. 복수를 꿈꾸던 시절에 제가 바라던 기회가 찾아온 것 같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행복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배달한 도시락을 받으며 고마워요. 천사 같네라고 웃어주던 할머니의 얼굴이 박민수의 기억을 지워버린 것이지요. 저는 아주머니께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주머니도 건강하세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제 복수는 그를 무릎 꿇리는 방식이 아니어도 되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충분히 단단해지는 날, 그날 스스로 결심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제가 만난 사람들과 제가 느낀 그 따뜻한 공기에 대해 조잘조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엄마의 미소가 예전보다 훨씬 더 밝아 보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누가 나를 뭐라 불러도 화 안 나. 나는 내가 누군지 이제 정확히 알거든. 저는 엄마의 일기장 맨 뒷장에 새로운 문장을 적어 넣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미워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내일 봉사활동에 가져갈 시원한 보리차를 준비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참 얄궂지요.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고 믿었을 때 몸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한번 저를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정체기가 한 달을 넘어 2달째에 접어든 것입니다. 매일같이 땀을 흘리고 남들 안 먹는 고통을 참아내는데도 체중계 바늘은 마치 접착제로 붙여놓은 듯 90kg 근처에서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 너는 원래 뼈가 굵어서 더는 안 빠져. 제 안의 나태함이 다시 고개를 들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운동화 끈을 묶는 대신 거실 한복판에 가만히 앉아 제 몸의 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숫자는 그대로일지언정 제 몸 안에서는 거대한 공사가 진행 중이더군요. 흐물흐물하던 살들이 단단한 근육으로 바뀌고 있었고 굽어있던 척추가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숫자에 목을 매던 예전의 저는 결과만을 쫓았지만 지금의 저는 과정 그 자체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저는 그날부터 체중계를 아예 베란다 구석으로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숫자 대신 제가 오늘 하루를 얼마나 성실히 살았는지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엄마와의 약속을 지켰는가? 오늘도 타인의 시선에 굴복하지 않았는가? 그 질문들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봉사활동 현장에서도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은 저를 보면 나영 씨, 오늘도 왔네? 하며 환하게 반겨주십니다. 무거운 짐을 번쩍번쩍 들고 다니는 제 모습을 보며 어쩜 저렇게 건강하고 씩씩할까라며 칭찬을 건네기도 하시지요. 예전엔 뚱뚱하다는 말에 완곡한 표현인 줄만 알았던 씩씩하다는 말이 이제는 제 삶의 훈장처럼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쉼터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수박을 나누어 먹던 중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나영 씨는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 꼭 봄볕 같아. 봄볕이라니요. 평생을 어두운 방 안에서 곰팡이처럼 살았던 제게 봄볕이라니요. 그 한마디에 정체기로 답답했던 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니 그 사랑이 볕이 되어 타인에게까지 닿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박민수가 던졌던 돼지라는 단어보다 할머니가 건네주신 봄볕이라는 단어를 제 가슴에 깊이 새기기로 했습니다. 정체기는 저를 괴롭히는 장벽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더 단단해질 수 있는지 시험하는 디딤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숫자가 멈춘 이 시기는 제 몸이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기 위해 숨을 고르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저는 조급해하지 않고 그저 오늘 주어진 이 눈부신 하루를 정성껏 살아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이 고요한 기다림이 사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성장의 시간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지요. 봄볕 같다는 칭찬을 듣고 돌아온 날 밤에도 문득문득 밀려오는 허무함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2달 동안 숫자의 변화가 없으니 이대로 평생 이 몸으로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발끝부터 차올랐습니다.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주방 찬장을 뒤적였습니다. 딱 한 입만 먹을까? 어차피 안 빠지는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싱크대 밑에 놓인 낡은 운동화였습니다. 땀에 절고 흙먼지가 배어 꼬질꼬질해진 그 운동화는 제가 그동안 걸어온 길을 묵묵히 증언하고 있었지요. 저는 먹으려던 것을 내려놓고 대신 운동화 끈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밖으로 나가 동네 공원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릴 때 저는 제 몸의 근육들이 요동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숫자는 멈춰 있을지언정 제 안의 불꽃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영아. 숫자가 너를 정의하게 두지 마. 너는 지금 그 어떤 숫자보다 더 가치 있는 땀을 흘리고 있어. 그렇게 1시간을 미친 듯이 달리고 나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해졌습니다. 정책이라는 건 어쩌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시험하는 하늘의 뜻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찬물로 샤워를 하고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육중한 몸이었지만 이제는 거울 속의 여자가 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이 무거운 마음과 몸을 버텨준 제 자신을 꼭 안아주고 싶었지요. 저는 젖은 머리를 말리며 엄마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숫자에 안 속아. 나 지금 아주 잘하고 있지? 사진 속 엄마는 그 어느 때보다 인자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장은 수직으로 오르는 길이 아니라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다. 지금 나는 다음 계단으로 오르기 위한 평평한 발판 위에 서 있을 뿐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신기하게도 몸무게는 그대로였지만 바지가 헐렁해진 느낌이 들더군요. 몸 안의 부피가 줄어들고 근육이 차오르면서 생기는 변화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할지 몰라도 제가 흘린 땀은 정직하게 제 몸을 빚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정체기는 저를 무너뜨리러 온 불청객이 아니라 제 마음의 근육을 키워주러 온 귀한 손님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체중계 위에 올라가서 벌벌 떨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거울 속에 저와 눈을 맞추며 당당하게 인사합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를 시작해보자, 나영아. 시련의 시간은 저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지독했던 정체기의 끝에서 상상조차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적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뒤바꿀 거대한 파도가 되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지독했던 정체기가 지나고 제 몸은 하루가 다르게 가벼워졌습니다. 어느덧 몸무게는 70kg대에 진입했고 예전의 거구였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요. 거울 속에는 날카로운 턱선과 단단한 어깨를 가진 생기 넘치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생전에 우리 딸 살 빼면 꼭 입혀보고 싶다며 아껴두셨던 남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5년 전엔 팔 한쪽도 들어가지 않던 그 옷이 이제는 허리 라인이 남을 정도로 넉넉하게 맞더군요. 옷을 갖춰 입고 거울 앞에 서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결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한 구석에 붙여두었던 박민수의 명함을 떼어냈습니다. 이제는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래왔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몸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중매쟁이 아주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저 나영이에요. 박민수 씨 아직 미혼인가요? 그분께 아주 유능하고 집안 좋은 아가씨가 나왔다고 하고 다시 한 번만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아주머니는 제 목소리조차 알아보지 못하시다 제 정체를 알고는 경악하셨습니다. 세상에, 나영아, 정말 내가 맞니? 아주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셨지만 제 간곡한 부탁에 결국 움직여주셨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박민수는 사업이 어려워진 뒤 재혼 자리를 여러 군데 알아보던 참이었다 하더군요. 제 이름은 물론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전혀 알 길 없는 그는 좋은 집안 아가씨라는 말에 흔쾌히 응했다 했습니다. 며칠 뒤 그날의 수모가 있었던 바로 그 장소에서 다시 맞선 자리가 잡혔습니다. 저는 엄마의 꽃무늬 스카프를 가방에 정갈하게 묶고 가장 당당한 걸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저 멀리 박민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의 번드르르한 기색은 사라지고 어딘지 모르게 절박하고 비굴한 표정으로 시계를 보고 있더군요. 제가 그의 테이블 앞으로 다가가자 그는 제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눈을 번쩍이며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시죠. 중매인에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눈이 부시게 미인이시네요. 박민수는 간사한 웃음을 지으며 직접 의자까지 빼주었습니다. 제가 그날 자신이 돼지라고 모욕했던 여자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제 세련된 차림새와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된 눈치였지요. 그는 제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아첨 섞인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짓밟았던 이름 김나영을 입에 올리면서도 그는 눈앞의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가 건네는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가만히 그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민수 씨, 저를 정말 모르시겠어요? 남자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며 더 간사하게 웃었습니다. 에이, 우리가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제가 잊었을 리가 없는데. 저는 가방에서 그날 그가 테이블에 던져두고 간 낡고 빛바랜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명함 위에는 제 눈물 자국과 엄마의 피땀이 서려 있었지요. 명함을 확인한 남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굳어버렸습니다. 박민수의 눈동자가 명함과 제 얼굴을 번갈아 오가며 잘게 떨렸습니다. 방금까지 침이 마르도록 저를 미인이라 칭송하던 그 간사한 입술이 꼴사납게 벌어졌지요.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의자를 뒤로 밀며 비틀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당신이 정말 그 나영 씨라고? 말도 안 돼, 이건 사기야. 남자의 입에서 사기라는 말이 나오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인생을 걸고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온 결실을 그는 한낱 눈속임으로
치부하고 싶었나 봅니다. 저는 그가 빼주었던 의자에 더 깊숙이 아주 당당하게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박민수 씨, 당신 눈에는 제가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이제야 돈 많은 집 딸로 보입니까? 당신이 그날 뱉은 독설은 단순히 제 외모를 비하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엄마가 저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쳐온 그 고귀한 시간을 당신이 단 1분 만에 쓰레기 취급한 거였죠.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명함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튕겼습니다. 그날 당신이 식당에서 내뱉은 그 잔인한 말들이 우리 엄마의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당신은 기억도 못하겠지만 당신의 그 가벼운 혓바닥이 사람을 죽인 겁니다. 당신에게는 그저 재수 없었던 맞선 자리였겠지만 저와 우리 엄마에게는 그날이 세상의 끝이었어요. 박민수는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저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고 사람이 좀 무식할 정도로 뚱뚱하면 그런 소리 들을 수도. 끝까지 반성하지 못하고 웅얼거리는 그 추한 모습에 저는 가방에 소중히 간직했던 엄마의 꽃무늬 스카프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박민수 씨, 똑똑히 보세요. 이 스카프는 우리 엄마가 마지막까지 저를 예쁘다고 해주며 남기신 유품입니다. 당신은 저를 돼지라고 불렀지만 우리 엄마는 저를 꽃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건 당신에게 사과를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당신 같은 인간이 아무리 짓밟아도 누군가의 사랑으로 자란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러 온 겁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찻값을 계산서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그렇게 사세요. 돈과 외모만 쫓으며 사람 가슴에 못 박는 줄도 모르고 결국엔 당신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는 그런 쓸쓸한 인생 말입니다. 저는 이제 당신을 용서합니다. 미워하기엔 제 인생이 너무나 아름다워졌고 당신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작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박민수가 뒤에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지만 신기하게도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원한 바람소리와 제 가슴속에서 울리는 엄마의 웃음소리뿐이었지요. 카페 문을 열고 나오자 길가에 핀 작은 풀꽃들이 저를 향해 손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저는 그저 살을 뺀 한 여성이었겠지만 저는 압니다. 저는 오늘 제 영혼을 가두고 있던 거대한 원한의 감옥에서 완전히 탈출했다는 것을요. 엄마, 나 이제 정말 남들처럼 살아. 아니, 남들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멋지게 살 거야. 저는 엄마의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햇살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경쾌했고 제 앞에 펼쳐진 길은 눈부시게 밝았습니다. 시련은 끝났고 이제는 제가 받은 이 기적 같은 희망을 세상을 향해 돌려줄 시간입니다. 나영이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박민수를 남겨두고 나온 뒤 저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10분만 걸어도 숨이 차서 주저앉고 싶었지만 이제는 제 다리에 실린 이 무게가 기분 좋은 책임감처럼 느껴졌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시장 입구에 있는 작은 꽃집에 들러 엄마가 좋아하시던 제라늄 화분 하나를 더 샀습니다. 집에 도착해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 화분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제 자신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살이 빠져드러난 쇄골과 단단해진 팔뚝, 그리고 무엇보다 형형하게 빛나는 눈동자. 그 안에는 더 이상 피해자 나영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일궈낸 승리자 나영만이 서 있었지요. 저는 책상에 앉아 지난 수개월간 적어 내려갔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페이지부터 정체기에 괴로워하며 꾹꾹 눌러 쓴 글귀들까지 그 모든 기록은 저의 가장 처절한 생존기이자 부활초였습니다. 저는 일기장의 마지막 빈 페이지를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죽이려 했던 시련은 결국 나를 가장 아름답게 빚어냈다. 엄마가 남긴 꽃이라는 이름은 외모의 화려함이 아니라 어떤 척박한 땅에서도
기어코 뿌리를 내리는 생명력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다. 며칠 후 저는 다시 물류창고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자를 나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동안 겪었던 변화의 노하우와 마음 다스리는 법을 정리해 작은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저와 같이 세상의 시선에 상처받고 숨어 지내는 이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한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 잣대로 판단하려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가치는 그 어떤 숫자 위에 있지 않아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 내디딘 그 한 걸음, 나를 비웃는 사람 앞에서 억지로 삼킨 그 한 입의 눈물. 그게 진짜 여러분의 무게예요. 강연이 끝나고 한거구의 여성이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저 오늘 처음으로 거울 속 제 눈을 똑똑히 쳐다봤어요. 저도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의 손을 꼭 맞잡으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럼요. 당신은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저를 만나러 이 자리에 나오신 것부터가 가장 큰 용기였으니까요. 그분의 눈동자에서 희망의 불꽃이 튀는 것을 보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 복수는 박민수라는 인간을 무너뜨리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입은 상처를 흉터로 남기지 않고 타인을 치유하는 빛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야말로 엄마가 그토록 바라셨던 당당하게 사는 삶의 완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노을이 지는 저녁, 저는 엄마의 스카프를 날리며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바람결에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나영아, 참 장하다. 우리 딸 정말 예쁜 꽃이 되었구나. 저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행복해. 그리고 나처럼 아픈 사람들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도우며 살게. 그게 엄마가 나를 키워준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당당한 발걸음으로 내일을 향해 걸어갑니다.